서울 강북구의 낡은 한옥마당에는 늦가을 찬바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45살의 김민정은 명품 핸드백을 든 채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고 하이힐 소리가 마루바닥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78세의 시어머니 한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과 헝클어진 은발, 그리고 낡은 한복 차림이 그녀의 눈에는 보기 싫은 풍경으로만 보였습니다. 민정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하다가 돌아온 길이었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만 민정은 대답 대신 냉랭한 시선만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익숙한 듯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가 걸레질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독을 뱉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언제까지 자신을 귀찮게 할 건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민정은 시어머니를 위한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과 찬밥으로 대충 때우라는 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작은 상에 소박하게 차려진 음식을 드셨습니다. 민정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순종적인지, 왜 한 번쯤은 화를 내거나 대들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민정의 남편 박현수가 퇴근하여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민정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집안의 투명인간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정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더욱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제약받는다고 느꼈고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낡은 한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치욕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보였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근처 요양원들을 둘러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품 화장품으로 완벽하게 꾸민 얼굴과 값비싼 옷차림이 그녀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낡은 한복을 입고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듯 보였지만 가끔씩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이 학교에 가기 전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주려 했지만 민정이 그것마저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의 남편 박현수 역시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부담감으로 인해 그는 점점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이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때마다 현수는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방관했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위해 외출하기 전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집을 비울 것이고 혼자서 잘 지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지내겠다고 답했지만 민정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요양원은 시설이 낙후되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가장 열악한 곳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양원에서 상담받을 때 민정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과장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입소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라는 짐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은 이미 시어머니가 없는 삶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한옥을 팔고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모습,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 때문에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일상까지.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곧 닥쳐올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정이 요양원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한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 전의 흑백 사진들과 낡은 문서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한 사진 한 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960년대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한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배경으로는 웅장한 저택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공손히 서 있었고 모두들 그녀를 향해 깊숙이 인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공장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공장 입구에는 순자산업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한순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런 사진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가난한 시골 노인이라는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정이 이 사진들을 보았다면 분명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아들 현수와 결혼한 민정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평범한 노인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더욱 중요한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식 증서들, 그리고 은행 통장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빌딩 3채, 부산과 제주도의 리조트, 그리고 현재 시세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주식들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한순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를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민정이 자신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정이 요양원 팸플릿을 펼쳐놓고 남편과 상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이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30년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한 주일 후 김민정은 드디어 선택한 요양원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녀가 고른 곳은 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비용도 저렴한 평안 요양원이었습니다. 민정은 고의로 시어머니가 불편해할 곳을 선택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의도를 모르는 척하며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민정은 할머니와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크게 과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순자 할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눈 원장의 표정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과 행동에서는 전혀 치매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교양과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장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했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요양원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들도 던졌습니다. 직원대 입소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식단 관리는 누가 담당하는지 등등. 원장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보고 대략적인 투자 규모를 계산해냈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마치 경영 컨설턴트나 사업가처럼 전문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민정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지만 그저 늙으신 분이 옛날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넘겨짚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원장은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할머니에게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민정은 발끈하며 원장의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격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한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내심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원장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며칠 후에 최종 결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강남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한옥을 팔면 꽤 큰 돈이 될 테니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자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양원에서의 경험으로 며느리의 본심을 완전히 확인했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바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옛 친구들과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전화들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민정이 동네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고급 세단 2대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벤츠와 회색 BMW였는데 모두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민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근처 다른 집에 온 손님들의 차량이겠거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현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 3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 모두가 한순자 할머니를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정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3명의 방문객 중 1명이 민정을 보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할머니의 오랜 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비서가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채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민정에게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리셔야 할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주요 임원들이 보고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왜 이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문객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 이사라고 소개하며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안경을 쓰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신규 사업 부문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 민정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구부정하고 소심한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마치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해온 베테랑 CEO처럼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고 방문객들은 그런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하며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3번째 방문객은 법무팀 차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매입건과 관련된 법적 검토 사항들을 보고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오피스텔 매입이 완료되었고 제주도 리조트 확장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정은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누구이기에 이런 거대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 부장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분께 회사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릴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민정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지만 감히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보여주는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남아있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케이스와 명함들이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정은 시어머니의 요양원 입소 수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낡은 통장들을 모아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업무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동네의 작은 지점 은행이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하며 잔액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민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한 태도로 민정에게 인사하며 VIP 고객 전용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은 일반 창구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컴퓨터를 켜고 한순자 할머니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정은 혹시 통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이 은행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지점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VIP 고객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보여준 계좌 잔고를 보는 순간 민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적금 계좌 하나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계속해서 다른 계좌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되어 있는 거액의 자금들이었습니다. 각각의 계좌마다 수십억 원씩 들어있었고 모든 것을 합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민정은 현실감을 잃은 채 그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지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합치면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점장은 민정을 할머니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런 정보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지만 민정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점장은 또한 한순자 할머니가 매년 거액의 자선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불우 아동 돕기,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익명으로 진행되는 기부가 대부분이어서 할머니 본인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민정은 은행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방금 전에 본 숫자들을 되새겼습니다. 수백억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자신과 남편 그리고 손자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김민정이 은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그날. 저녁 한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거실에서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민정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민정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민정은 긴장한 채로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은행에서의 경험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할머니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960년에 설립된 순자산업의 설립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창업자란에는 분명히 한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20살의 나이에 작은 봉제 공장으로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 대기업을 일구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이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서류는 현재 순자그룹의 계열사 현황이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민정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백화점과 마트도 그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재도 최대 주주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3채, 부산과 제주도의 대형 리조트, 전국 각지의 상업용 건물들까지 모든 것이 한순자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가치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외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 주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원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들은 민정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민정과 아들 현수가 결혼할 때부터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척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민정이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또한 민정의 모든 행동을 30년 동안 지켜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보여준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독거노인 복지시설 건립, 의료진흥재단 출연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전 재산을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정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재산이 자신과 가족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회에 기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물려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순자 할머니의 집에 공증인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민정은 이 광경을 보며 어제 할머니가 한 말들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증인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유언장의 내용을 차례대로 읽어나갔습니다. 먼저 한순자 할머니의 재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만 3천억 원, 금융자산 2천억 원, 기업 지분 가치 5천억 원으로 총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민정은 이 숫자를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의 첫 번째 항목은 장학재단 설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 중 2천억 원을 투입해 순자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낙후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을 영구히 지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정은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천억 원이면 자신과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의료복지재단 출연이었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 무료 진료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독거노인 복지시설 건립이었습니다. 1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최고 수준의 노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을 무료로 돌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정은 이 부분을 들으며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열악한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재산들도 모두 공익사업에 쓰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지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할머니의 전 재산이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한옥집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간만 거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특별한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보고 효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언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할머니의 주관적 기준에 달려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품었지만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보고 그 희망이 헛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치매 의심 진단을 받으려 했던 계획도 이미 할머니가 알고 있었고, 그에 대비해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신 상태는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건전했고, 유언장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공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할머니는 민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민정은 돈과 물질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진정한 가족애나 효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할머니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조 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공증이 끝난 다음 날부터 김민정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차례차례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민정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모든 카드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카드들은 모두 할머니의 계좌와 연동되어 있었고 민정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드가 모두 정지되자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처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 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고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모든 계좌가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명의였고 자신은 단순히 사용 권한만 위임받은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집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이 한옥이 남편 명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순자 할머니의 소유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정의 남편 박현수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이들이 다니는 비싼 사립학교 등록금도 모두 할머니가 뒤에서 지원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수조차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민정의 삶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습니다. 민정이 자주 이용하던 헬스클럽, 미용실, 네일샵 등의 멤버십도 모두 할머니가 지불해왔던 것들이었고 이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민정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일상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거품처럼 부풀어 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남편의 직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박현수가 다니는 회사도 사실은 순자그룹의 계열사였고 그의 현재 직급과 연봉도 모두 할머니의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사 측에 현수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갑자기 현수의 업무량은 늘어났고 회사에서의 대우도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상사들은 더 이상 그를 특별히 챙겨주지 않았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효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한순자 할머니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진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았다고.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단순한 계산이라고. 할머니는 민정의 무릎 꿇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자들을 앞세워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손자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아이들에게 설명할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민정에게 통보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모두 공익재단으로 이전이 완료되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이 아무리 뒤늦게 후회하고 무릎을 꿇어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 할머니의 최종 통보였습니다. 30년 동안의 냉대와 무시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라는 할머니의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잔혹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김민정의 가족이 완전히 몰락한 지 6개월 후 한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순자교육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지급식이 거행되었고 전국에서 선발된 1,00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며 자신의 재산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의 가족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그룹 계열사에서 나온 사람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였습니다. 현수는 결국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고 예전의 체면과 자존심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민정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은 모두 팔아야 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외모 관리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비싼 화장품과 미용실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예전에 자신이 우월감을 느꼈던 서비스직 종사자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사립학교에서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할머니는 이들에게만큼은 최소한의 배려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비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 지원했지만 그 사실을 민정과 현수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며느리의 비정함과 배은 망덕함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정의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녀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배은 망덕한 며느리라고 부르며 멸시했고 마트에서도 그녀를 피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상처가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노인 학대와 가족 내 갈등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의 많은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순자의료재단에서 건립한 첫 번째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소식에 참석해 그동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영웅처럼 여겼고 자신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반응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민정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졌고 거만했던 성격도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트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당했던 무시와 멸시를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충격으로 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용직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외면했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설립한 각종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고 있고 할머니의 이름은 선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민정과 현수는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효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의 모든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노인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할머니의 완전한 승리와 정의 구현은 모든 어르신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통쾌한 복수 스토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